네, 시장에 떠오르는 다양한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문홍철 DB증권 자산전략팀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미국 고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더 문제는 우리가 미국의 5월과 6월 고용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 네. 수치마저 하향 조정이 됐고 그러니까 3개월 연속 미국 고용이 안 좋았다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 고용 지표가 순식간에 대폭 네, 하향 얼어붙었어요. 조정돼서 굉장히 황당하신 분도 많으셨을 네. 거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지표로 해서 우리의 항해를 해 나가야 되냐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좀 소수 의견을 많이 내는 편인데 네. 이제 과거부터 이 고용과 GDP 같은 지표는 좀 믿지 마라. 고용을 믿지 마라. 네. 너무 이상한 얘기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이제 안 들으셨겠지만 아마 기억을 해보시면은 지난 24년에도 네. 1년 전체에 창출된 미국의 고용 건수 중에 83만 건이 허수였다. 이러한 이제 수정치가 올해 2월 달에 이미 있었던 뉴스가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워낙 자주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제 경제가 변곡점을 이제 기록하고 있을 때 네. 우리가 기존의 추세대로만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새로운 추세를 이제 추정하다 보면은 굉장히 큰 오차가 발생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일날, 당해, 월에 모든 이 데이터들이 다 수집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제 기업들이 숫자가 이제 들어올 텐데 보고를 빨리 하는 기업도 있고, 뭐 천천히 하는 기업도 있고, 네네. 혹은 망해버린 기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노동부 입장에서 알 방법도 없고 아주 먼 미래에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럼 노동부는 이렇게 빈 숫자를 어떻게 추정하냐? 일단 보고를 한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애들이 이 정도의 고용을 만들었구나. 그렇다면 아마도 보고를 하지 않은 기업들도 대충 요 기업들만큼 비슷할 것이다. 고용을 했을 네. 것이다. 이러한 이제 추정 모델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놓고서 산출해봤더니 지금 고용이 좋네요. 이렇게 발표가 이제 미리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데이터 이제 늦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 아까 망한 기업도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경제가 지금처럼 이제 어떤 빠르게 이제 둔화되고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을 때는 네. 갑자기 고용을 축소하거나 이제 망하거나 이런 기업들은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네. 이제 기업을 청산해야 되는 절차에 들어가거나 혹은 지금 인사 업무도 잘 안 돌아가고 있는 판인데 거기에 정부에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뭐 보고를 못 하고 있단 말이죠. 나중에 보고한 숫자를 취합을 해봤더니 실제로는 이제 그 노동부가 취합을 했던 이제 고용 대비해서는 굉장히 터무니없이 낮은 숫자로 이제 재조정이 되는 숫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게 주로 이제 경기가 좋다가 빠르게 둔화되는 국면에서 벌어지는 이제 현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추세가 이탈되고 있다라는 이제 의심을 저희들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응답이 지연됐었던 기업 고용이 반영이 되면서 5월과 6월 고용 수치가 하향 조정된 점이 투심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7월 고용도 부진했고 실업률도 올라간 상황인데요. 작년을 생각해 봤을 때 실업률이 상승하고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연준이 B컷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 시점에서. 이제 특히 실업률에 대해서는 네. 그래도 한 0.1%포인트만 올랐으니까 뭐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실업률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이 네. 이제 분모분의 분자, 노동 인력 전체 대비해서 약간 놀고 계신 분들 이러한 이제 비율로 실업률을 이제 구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분모에 노동 인력으로 계신 분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혹은 이제 늘어나게 되면 이제 실업률에도 이제 같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분모 분자가 같이 영향을 받는데 제가 지난주 말에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참여율 자체가 꽤 빠르게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네. 이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이제 이탈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치 실업률이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착시 현상이 발생합니다. 노동시장에서 난 더 이상 취직도 안 되고 더 이상 취업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할랜다. 이제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들이 가게 되면 노동부에서 조사를 할 때 이분은 아예 그냥 노동시장 자체에서 이탈했으니까
아예 계산할 때 빼버리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제 실업률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체감을 해야 되는 이제 실제 실업률은 지금보다는 이제 훨씬 높을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참여율이 낮아지지 않았다면 네. 현재 4.2%의 실업률은 실제로는 거의 5%에 근접한 실업률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수치 계산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경기가 굉장히 뭐 저희가 침체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섣부르지만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네. 말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틀린 평가는 아니다. 어.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가 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셨는데, 이렇게 고용 시장이 흔들렸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따른 물가 우려를 이유로 내밀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PC의 경우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지표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예, 이 최종 PCE의 경우에는 이제 일부 관세 물품들의 이제 상승 작용이 있었다. 이제 일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유가 관련된 상승이 이제 일부 영향을 이제 미쳤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과율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세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최종 물가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관세 인플레를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인과율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거고요. 경제라는 거는 나무가 아니라 이제 숲으로 아주 수억 개의 사람들과 그렇죠. 네. 주체들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관세라고 하는 어떠한 공기나 물의 흐름을 막는 정책이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물의 흐름이 완화가 되는 혹은 느려지는 즉 경제가 둔화되는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가가 안정되는 국면으로 저희는 갈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의 차이인데, PCE 같은 경우에 그리고 CPI에는 일부 상승 압력이 이제 보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그 선행단에 있는 생산자 물가 혹은 보다 선행단이 있어서 관세에 직접 노출될 수밖에 없는 수입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점은 이것이 시간을 두고서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리테일에 계신 분들은 관세 매겼네? 그럼 나도 당장 이 기회를 이용해서 물건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 하고 매대에 가격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정작 소비자들은 이거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하면 결국 나중에 가격을 하향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현재는 그 과도기로서 가격을 리테일에서 일부 올리는 국면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도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연됐었던 관세 부과가 8월 7일부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관세 영향을 시장이 온전히 받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관세 영향을 받는다면은 보통은 이제 네. 경제에는 좀 부정적이다. 그리고 물가에는 상승 요소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나빠지는데 네. 어떻게 물가가 오른다는 건지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많이들 이제 머릿속에서는 늘 세상은 늘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왜냐하면 마트에 갔는데 가격은 너무 비싸고 나의 월급은 변하지 않는다. 네. 모두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마트에 갔는데 사과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사과가 너무 비싸다, 못 먹겠다, 물가가 너무 올랐다라는 생각하죠. 그렇죠. 물가 올랐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의 이제 사상입니다. 생각. 그리고 사과를 못 사겠죠. 대신 그 옆에 좀 더 싼 과일들을 사서 먹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 오면 어떤 생각하냐면 인플레가 너무 심하다 생각하죠. 그리고 나의 월급은 똑같죠.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는 생각합니다. 이건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 경제 지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분은 사과를 안 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사과가 차지하고 있는 물가 바스켓 내에서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물량 감소폭이 보통은 더 크게 작용을 해서 오히려 전체 물가는 디플레 압력을 만들게 되는 쪽으로 결과가 산출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뭐 가스라이팅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많은 경제 논문들이나 네. 과거의 역사에서 이제 증명된 사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잠깐 화면에 뜨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피셔 방정식이라고 하는 네. 물가라는 게 뭐냐? 결국은 통화량과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할수록,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이제 물가가 오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관세를 매겼어요. 그럼 통화량과 무관하죠.
경제 활동은 아마 위축될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물가는 하락하는 방향으로 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마음 속에서의 스태그플레이션과 실제 관세가 가져오는 복잡계 경제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괴리돼서 다를 수 있다. 그 점을 한번 좀 유념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세가 디플레를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트럼프 1기 때와 또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1기 때도 관세가 있었는데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떤 점이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지금의 관세 사례는 네. 그냥 이거 순수히 저의 생각인데 네. 트럼프 1기 때보다 충격이 적습니다. 충격이 적다. 트럼프 네. 1기 때는 없던 관세를 물론 당시의 타겟은 중국이긴 했지만 없던 관세가 새로이 도입됐기 때문에 훨씬 충격이 컸고요. 반면에 지금은 있는 관세가 높아지는 거고 네. 그것을 좀 더 이제 확대하면서 모든 나라에 동시에 이제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당시와의 이제 차이를 비교해 본다면 일부 품목들 특히 지금 보고 계신 차트에서는 지난 2018년에 1기 때죠. 무역 전쟁 이후에 관세를 맞았던 품목들이 가격이 어떻게 변했냐? 보시면은 올라가는 품목들이 좀 있죠. 네. 저 품목들이 관세를 맞은 품목들입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아요. 자, 저 그림을 보면은 얼핏 생각하면 역시 관세는 인플레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네. 그런데 2018년, 19년에 물가는 떨어졌습니다. 수입 물가도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왜 가격은 상승을 했는데 전체 물가는 떨어졌냐?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경제에서는 사과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 사과에 대한 소비가 더 많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반응을 그러네요. 사람들이 네. 이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18년, 19년에는 물가가 떨어지는 국면이 만들어졌고 오히려 관세를 때리자마자 18년 물가가 정점을 치고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19년에는 물가가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국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서서히 그런 국면이 올해 말 혹은 내년부터는 나타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주시면서 지금 물가를 짚어주셨는데 사실상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고용과 물가 아니겠습니까? 네. 고용이 흔들리게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연준의 앞으로의 금리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물론 저는 연준은 금리를 많이 내려야 하고 네. 현재 경제는 상당히 위태롭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연준은 절대로 올해 금리를 많이 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기대치는 많이 접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이러한 저만의 생각과 연준의 격차, 생각의 격차겠죠. 네. 이러한 격차는 어떻게 보면은 채권에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이제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맞다면. 그리고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저 같은 변방에 한두 명이 얘기하는 디플레라는 것은 생각할 가치가 없는 거고 모든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물가, 관세 인플레는 이연됐을 뿐이지 곧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지만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고 네. 지금 고용은 많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이었죠. 금요일, 토요일 이때 미국의 수많은 기자들이 이제 충격을 받아서 네. 모든 연준 인사들한테 전화를 돌렸겠죠. 그 인터뷰들이 실렸습니다. 결과는 시청자분들한테는 좀 안타깝게도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다. 경제가 좋은 거고 네. 물가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에 연준은 서둘러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전체 연준 이사들의 전반적인 여전한 생각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도 연준의 금리 인하는 굉장히 지연되면서 천천히 이루어지면서 꾸준히 미국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을 특히 관세 압력과 더불어서 이중의 부담을 가할 가능성이 이제 있음을 좀 유념해서 투자 네. 결정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우려에 이제 관세까지 겹쳐지면서 연준은 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올해 안에 그래도 한 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한 차례 시장에- 정도는 네, 한 분명히 차례 할 것 정도요? 같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들의 저는 경제를 이제 수학적인 인과율적인 분석이 아니라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편인데 한번 시청자분들이나 앵커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볼 때 금리를 인하하고 싶은데
갑자기 누가 와서 너 인하 안 하면은 내가 널 잘라야겠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인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파월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현재의 정치적인 압력이 트럼프의 경제관이, 경제를 보는 어떤 전망은 굉장히 뛰어나고 트럼프 일기 때도 정확히 맞췄고, 하지만 현재 정치적인 행동 양식은 오히려 연준을 금리 인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트럼프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올해 기껏해야 한두 번 정도를 네. 겨우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아봐야 연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계십니다. 달러도 좀 보도록 하죠. 상반기에 약세 흐름을 보이던 달러가 다시금 최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달간 100을 하회하던 달러 인덱스도 최근에 99를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도 좀 풀어주실까요? 이 달러가 네. 굉장히 제가 7월에 강세로 전환이 되면서 저의 고민을 좀 불러왔던 주제였는데요. 상반기에 약달러를 불러온 이유는 관세였습니다. 관세가 미국의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그렇다면은 달러는 약세구만. 이렇게 스토리가 만들어졌죠. 근데 7월에는 똑같이 관세 때문에 달러가 강해졌습니다. 같은 관세에 상반기에는 약세, 7월부터는 강달러로 이제 반응을 했다는 것은 똑같은 재료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은 마켓의 기저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는 네.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7월 달에는 왜 관세가 강달러로 전환되냐, 이런 거죠. 우리가 달러라는 걸 볼 때 미국 경제가 좋으면 강달러, 약하면 약달러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달러에는 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미국만 보시면 안 되고 미국 외 지역을 같이 봐야 돼요. 자, 7월 달에 관세를 매겼어요. 그럼 미국 경제 안 좋아지겠죠? 근데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가 더 안 좋아지면 달러는 강해집니다. 미국과 미국 외 지역 간의 격차, 성장 갭이 달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따라서 6월까지는 미국이 더 피해가 크겠구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7월부터는 정반대로 미국도 나쁘지만 미국 외 지역은 더 나쁘겠군. 이러한 생각이 강달러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신흥국, 특히 정치적으로 좋은 이슈가 있었던 한국, 그리스, 폴란드 같은 나라로 유입됐던 자금들이 전환될, 오히려 빠져나올 가능성들이 네. 이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7월부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지난 주말에 고용지표가 나쁘니까 약달러였지 않습니까? 오늘도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환율이 떨어지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오히려 더 안 좋은 겁니다. 환율이 왜 떨어졌는가를 봐야 되는데 고용지표가 나빠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하루 이틀은 그것 때문에 나빠지는 게 맞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세는 관세대로 맞고,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관세는 관세대로 맞고 수요를 담당해야 되는 미국 경제는 더 나빠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미국 외 지역의 경제가 더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대미 수출국들이. 네네. 그렇다면 이 상황은 결과적으로는 강달러를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8월이 휴가철이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 다녀와서 아마 모양새를 확실하게 잡을 텐데, 상반기에 약달러의 추세가 계속되느냐 아니냐가 이 하반기의 전략을 결정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전환돼서 이제 8월부터는 강달러로 완전히 간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반기 동안에 취했던 자산 전략을 좀 완전히 뒤바꿔야 될 필요성이 그러네요. 좀 있지 않나,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달러 기반의 자산 시장의 매력도도 어떻게 달라질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팀장님께서는 미증시, 미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강달러면은 네. 뭐 미국 증시에 좋고, 이제 약달러면은 미국 증시에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증시는 그냥 위험 자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약달러가 위험 선호가 되는 거고요. 뭐 강달러일 때도 미국 주식이 이제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 혼자 경제가 좋을 때 이런 거죠. 즉 제가 아까 미국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가 강달러, 약달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미국 대비 미국 외 지역 간의 경제 격차가 달러를 결정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상황을 볼 때는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이제 없을 것 같고, 보통 강달러, 약달러의 영향을 받는 자산은 미국 주식보다는 미국의 채권 쪽이라고 이제 그렇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미국채 금리는 뭐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4%한 초중반에서 10년물 금리가 이제 움직이고 있어서 절대 금리도 매력적이고, 네. 달러도 만약에 8월 이후에 강세로 가게 된다면 더더욱
달러 채권의 매력도가 이제 높을 것이기 때문에 자산 측면에서는 미국 주식도 주식보다는 채권 쪽에 좀 더 매력도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보다는 채권 시장의 매력도가 조금 더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고요. 원달러 환율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원 아랫단으로 내려왔지만 지난주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1,400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원달러 환율 동향과 함께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 외국인이 수급을 들어오기에도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텐데 네. 외국인 수급 동향과 함께 달러 동향도 짚어주시죠.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네. 마치 국내 투자자분들이 아주 조그만 스몰캡 주식을 투자하듯이 이 신흥국 전략을 취하거든요. 그때 가장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자금이 들어갈 것인가, 해당 국의 이제 통화 가치가 됩니다. 네. 저희도 사실은 상반기 중에는 관세 우려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약해지고 있으니 이러면 한국 증시에 특히 한국은 정치적 리스크도 완화가 됐고 이제 정부의 증시 살리기 정책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약달러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봤는데 좀 안타깝게도 그 기술적으로는 지금 보고 계신 차트에서 저게 최근에 한 4, 5년 동안의 네. 달러원 환율의 이제 흐름인데 예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죠. 저 상승의 이제 하단 추세가 하얀색 선으로 직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저 하얀색 선이 계속 그동안 5년 동안 지지되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게 올해 깨졌으면 밑으로 그러면 이제 추세가 반전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했었고 그 해당 라인이 1,350원 라인이었습니다. 이번에 하필 그 1,350원을 터치하고서 다시 1,400억 근처까지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이 상승 트렌드가 끝났다고 얘기하기가 저것은 굉장히 중장기적인 차트인데 상승 트렌드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는 게 아직까지는 좀 이제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뭐 기술적인 혹은 뭐 하반기 한 6개월 되니까 그 6개월 동안에도 환율이 다시 떨어지면서 약달러 워낙 강세 벌어질 수 있는데 현재는 모양새가 전반적으로 이제 아까 쭉 말씀드린 내용에 의해서 달러가 강세로 전환될 우려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한국도 지난주에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몇 개가 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정치적 테마가 좀 좋았던 나라들, 아까 폴란드, 그리스, 한국 이런 나라들이 주요 투자 대상이었는데 이제 한국의 그 주요 테마가 지금 좀 어그러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환율을 포함해서 다시 생각해볼 타이밍이긴 한 것 같아요. 아직 휴가철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 8월 중순 지나야 이제 휴가에서 이제 돌아올 거고 그때 방향성이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일단은 조금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네. 하에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뭐 그 다음에 추세가 잡히면 네. 그냥 따라가도 된다. 네. 지금 당장은 상당한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모멘텀이 지금 살짝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도 관망세가 조금 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관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약달러를 주장했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 환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그 가능성은 얼마만큼 보십니까? 제가 지난 4월 2일 네. 미국 독립의 날 관세 발표하고 네. 최근에 실제 확정된 거를 비교해 보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 매기려고 했던 관세율과 거의 유사하기 네.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관세가 만족스럽다면 미국 입장에서 굳이 환율 전쟁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보통 미국이 어떤 정책, 달러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면 마치 그렇게 되는 것 마냥 생각하시는 네. 경우가 좀 있는데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는 약달러를 원했습니다. 근데 실제 1기 때 트럼프의 약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막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실제 당시에 달러는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워낙에 정책에 집중하다 보면 펀더멘털에서 좀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미국과 미국 대비 성장의 격차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책보다는 펀더멘털의 이제 흐름을 좀 더 집중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환율 전쟁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끝으로 간략하게 8월 시장 대응 전략과 함께 자산 배분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은 좀 더 보수적인, 네. 보다 중립적인 그동안 좀 많이 수익을 본 자산에 대해서는 뭐 일부 차익 실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월 중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큰형님들이라고 하는
주요 글로벌 연기금이나 펀드 매니저가 휴가 갔다 오면은 그때 이제 환율도 네. 그리고 신흥국에 대한 투자 테마도 보다 확실한 방향성이 정해질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지만 8월 이후에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때 편승해도 네. 늦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변곡점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여전히 이제 미국채 달러에 대해서는 이제 절대 밸류는 특히 미국채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10년물 미국채는 4.5 근처에서 또 4.2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눈높이가 좀 안 맞아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제 좀 기다리다가 4.3 이상 혹은 4.4 이상이면은 저는 절대 매력 더 좋다. 이렇게 이제 금리 차원에서 보고 있고 이제 원화 국채도 장기물에 네.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도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네, 8월 초중순까지는 적극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차익을 소화하면서 시장을 관망하며 지켜보자라는 전략 말씀 세워주셨습니다. 문홍철 DB증권 자산전략팀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